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네. 직접 출마를 하신다는데 예. 왜 출마하게 된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시는 말씀이 뭐 26살 원외가 최고위원이 될 수 있겠냐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도 경향TV 올라오는데 1층에서 그 경비 선생님이 저 최고위원 꼭 당선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확실히 바람이 오고 있다. 아니 네. 경향신문 경비님들은 왜 이렇게 고가져친가? 이거 다 알아. 매일 경향 TV를 보면서 시사력이 올라오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정치 현황 정도는 맞습니다. 너무나 깨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건데. 그래서 일단은 그런 흐름들이 오고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최고위원에 출마하겠다라고 여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또 제 컨텐츠를 올리면서 오는 동일한 반응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취약한가, 특히 문화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취약한가를 많은 당원분들이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오세훈 후보가 그때 이제 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맞아요. 뭐 민주당이 못한 것도 못한 거였지만 그냥 오세훈 후보가 잘했어요. 실제로 문화전쟁이라는 측면은 완벽하게 이해를 했고 가장 특징이 이제 제가 취재해 본 결과 20대의 그 젊은 극우들을 컨텐츠 팀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전권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야, 그 선거 캠페인 와중에 전권을 줬다.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요. 정원 후보가 어떤 발언을 하면 그 20대 젊은 팀이 빠바박 움직여가지고 오세훈 후보 과거 발언까지 다 가져가가지고 1분, 2분 안에 정원호 후보의 발언을 엎어치기 하는 완전히 그냥 반대로 만들어서 대단했구나. 정원 후보를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심지어는 때로는 악성 마타도까지 섞어가면서 네. 그냥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보 만들었어요. 영상을 통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당일에 올렸다는 거예요. 당일에. 어떠한 컨펌도 복잡한 절차 없이 빠바박. 저는 이거는 핵심은 사실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뭐 15% 20% 차이 나는데 안 될 거가 뭐가 있냐. 마음껏 해봐라 라는 식으로 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애초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은 한 번도 문화전쟁에서 승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로 꾹꾹 계속 악마와 당해오고 있었고 이재명 정부 출범한 뒤로부터는 심지어는 코스피 9천까지도 뭐 연기금을 통해서 끌어올렸다든지 이런 음모론들을 통해서 말도 안 문화전쟁에서 되네. 패배하고 네. 있었고 또 잠실 사태는 지금이야 잘 어느 축소되면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문화전쟁을 제가 펼치지 않았으면 지금 광화문에 100만 명이 나가 있어도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태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전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그 어떠한 이런 반구도 없이 잠실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원내대표 정도만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습니다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정청래 당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여전히 잠실 사태 언급 안 하고 심지어는 그 대신 페이스북에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올리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절차들을 보면 지금 민주 진영이 완전히 저들이 그 극우 진영이 펼치는 문화 전쟁에 대해서 대응할 능력이 전혀 없고 심지어는 너무나도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지킬 게 많다고 보기 때문에 청년들이 느끼기에도 왜 이렇게 기득권처럼 굴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국민의힘이 도전자 입장에서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민주당은 자꾸 회피한다든지 지킬 게 너무 많은 모습. 그래서 계속해서 정책도 못 내. 뭔가 시원하게 말도 못해. 이런 이미지가 구축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그렇군요. 대전환을 이뤄내려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고 그럼 그 새로운 시대의 전략을 만들어갈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아니 미리는 출사표였는데 물론 이제 정민철 그 우리 커뮤니케이터의 주장이 10분 동의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구성 상태라든가 투표 양식들에 비춰봤을 때 젊은 그 젊고 참신한 사람들이 진입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냥 당원들이 40, 50, 60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민철 커뮤니케이터의 말이 당 일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동안에 이제 활동이나 이런 거에 어떤 뭐라고 라포 형성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새로 나오시는 분들의 조금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예전에 칼럼에도 썼고 뭐 자주 쓰는 말이 보수는 자기들이 아직도 주류인 줄 알고 민주는 본인들이 아직도 운동권인 줄 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민주당이 주류예요. 근데 주류에 맞게 책임감 있게 좀 활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어떤 세대 변화에 대해서 좀 둔감하다. 그러니까 운동권이라고 하는 거는 진보 대학생이라고 젊은 청년들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이제 네. 세대 감수성도 떨어지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연적으로 약간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민주당이 기득권화돼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세대들을 좀 많이 발굴하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키워줘야 된다. 네.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밸런스를 좀 맞추려는 노력이 좀 의식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선거라는 네. 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걸 전제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흔히들 생각하는 혼자만의 비책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제가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보통 청년 최고라고 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선출직이 있지만 민주당은 때때로 지명직을 통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청년 정치가 지금까지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너의 그런 한계라든지 검증이 있을 것이다 말씀 주시는데, 근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임명을 받으면서 성장해 온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늘 오디션에 나갔고 오디션을 통해서 당직을 받았었지, 그거가 별개로 저는 어떠한 이제 빚도 없고 네. 또 어떠한 정치인에게 가서 고개를 조아릴 이유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더 유능한 민주당, 그리고 이기는 민주당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일할 그런 분들에게 가서 저는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우선 이번에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야 되는 이유도 아무래도 지명직 최고위원은 민주적 정당성이라든지 선출의 그 결과가 없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영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선출직으로 당원의 표로 선출됐을 때는 제가 지금 외치고 있는 수많은 전략들에 힘이 더 많이 붙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저는 김남희 의원님을 좀 지켜드리고 싶은데, 김남희 의원님이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 당원 비율이 40, 50, 60이 거의 과잉 대표돼요. 그리고요 20대 당원이 5.8% 비율이에요.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 인구 구성에는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40, 50, 60의 표는 거의 2배 과잉 대표되고 20세대 그리고 30세대까지도 2배 표가 적게 평가가 되는 절반이 거죠. 된다. 네. 그런 가운데서 그냥 1인 1표제를 하게 됐을 때 그러면 세대별로 달라지는 결과가 늘 생기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김남희 의원님이 목소리를 내셨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저격을 했죠. 그러고 정청래 당대표를 옹이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김남희 의원에게 문자 테러를 보내라고 테러를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지금 민주당에는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려면 좀 강한 사람이 등장해야 됩니다. 또 말을 통해서 시원시원하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강하게 외칠 사람이 필요한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최고위원 후보군들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저도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꿀리지 않는다. 네. 이번 전당대회 때 제가 컷오프 당하지 않고 후보로 나서게 되면요, 정말 민주당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안 좋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데 가장 선봉장에 설 수 있고, 또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수 진영이나 국민들에게 악마화 되었던 것들, 또 청년 세대들에게 악마화 되었던 것들, 그런 이미지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가장 선봉장이 될 수 있어서 좀 네. 거기에 좀 제 비책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전당대회라는 거는 유능한 민주당, 이기남 민주당을 놓고 내가 적임자라는 경연장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당청 관계라는 것도 약간 시험대에 오르면서 차기 당대표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권 2, 3년 차의 민주당 당대표나 최고위원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뭐 당원들의 선택을 받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길게 보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향후 2년간의 이제 선거가 없고 2년 뒤에는 총선이 있고 그 뒤에 2년 뒤에는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총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짧게 보면은 그리고 그거는 길게 보면은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해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좀 요즘 뭐 여러 가지 선관위 사태나 이런 걸로 좀 빠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은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이렇게 맞습니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 그렇다면은 이제 대통령이 하려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호흡을 맞출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진보 보수 뭐 이런 거를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뭐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행간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표정과 모습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행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해오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청래 대표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악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90도 인사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됐는데 전반적인 그 둘의 만남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전을 가지고 당 대표를 배제를 하는 게 좀 청와대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을 좀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 명의로 공식적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이런 거 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당 대표도 불렀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걸로 가지고 뭐 신경전 벌이지는 않겠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뜻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냥 차라리 김민석 총리랑 정청래 대표 둘 다 안 부르는 게 낫지 않았나 그 생각도 해요. 아 귀국 행사에는 아예 네. 그냥 둘 다 부르지 말지 그랬냐?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이게 복잡한데 뭐냐면은 한 명만 부르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둘 다 부른 거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90도 또 인사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또 약간의 불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몇몇 의원들이 너무 본인을 낮추고 대통령을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자 프레임 만든다 뭐 이런 식의 또 비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물론 대통령은 존중돼야 되지만은 이 행사들이 저는 약간 과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아 행사가 원래 좀 과하다.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나갈 때 저는 뭐 당의 대통령이 하는 거는 존중받아야 되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해 좀 기름기를 이 기회에 좀 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하. 그냥 정청래도 부르지 말고 근데 김민석 총리까지 부르면 좀 오해 생길 수 있으니까 김민석 총리도 빼고 그냥 좀 심플하게 가는 게 차라리 나았겠다. 뭐 그 생각 들어요.